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저는 정답 없는 문학이라는 주제로요. 2회에 걸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는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약간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전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이요. 왜 이렇게 비극이 많은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는 해피엔딩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읽는 책들, 소설들, 고전들 읽으면 좀 다 기분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평론가들이 좋다고 하는 작품들일수록 읽으면 좀 기분이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거기 주인공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통해서 연결되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주일에 40시간씩 만나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대학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데요, 20대 후반에 만나면 친구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와, 우리 부장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부장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 부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즘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팀장 부장들이거든요. 요즘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와, 요즘 신입사원들 진짜 이상해. 대박이야. 요즘 MZ들 대박이야. 이런 얘기 합니다. 이상하죠? 일주일에 40시간씩 한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직급은 다르지만 뭐 부장과 신입사원 이렇지만 그렇게 얼굴 보고 같이 일을 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좀 약간 소시오패스 아닌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마음을 확 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난사건 뉴스나 아니면은 전쟁 보도를 보다가요,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막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어요. 어떤 뭐 내전 중인 나라에서 민간인 폭격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막 통곡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아버지를 제가 5분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마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보고 제가 마음이 울컥해요. 그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저까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인간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아이를 잃는 것 같은 큰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에 공감을 느끼고요, 기쁨에는 공감을 잘 못해요. 뉴스 보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의 기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뭐 어느 연예인이 산 건물이 뭐 10배로 올랐다든가 이런 뉴스 나오죠. 그러면 저까지 덩달아 기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네. 뭐 세금 많이 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같은 걸 합니다. 우리가 남의 행복을 가지고 공감하는 정도는 되게 폭이 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정도입니다. 근데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는 폭이 훨씬 넓어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을 잘 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도 다 매일 고통을 느끼겠죠. 부장님도 고통을 느낄 거고 신입사원도 고통을 느낄 겁니다. 막 위에서 뭐 지시하는 게 있고 아래에서 부하 직원들이 안 따라오는 게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떤 굴욕감 같은 걸 매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왜 직장 동료들의 고통은 공감을 못 할까요? 그거를 표정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현대인으로서 일상에서 무표정을 유지를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그래요. 표정으로 이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게 전달이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 고통을 표정으로 드러내죠. TV를 보고 있어도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똑같은 뉴스라도요, 라디오로 들었으면은 그 공감하는 정도가 달랐을 거예요. TV 화면으로 그 표정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이 아닌 그보다는 좀 낮은 고통, 어떤 일상의 고통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함, 우울감, 굴욕감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감추고 사는 감정들. 굉장히 뛰어난 배우 같으면은요, 얼굴 근육을 섬세하게 움직여서 그런 정도의 고통도 표정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연극을 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어떤 캐릭터의 섬세한 내면을
그 표정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미묘한 고통을 느끼고 공감을 해요. 굉장히 뛰어난 배우는 아마 서너 가지 감정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요, 그 모든 내면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배우는 없어요. 어떤 순간 뭐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좀 굴욕적이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다잡으려고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의 표정을 연기해보라 라고 하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죠. 표정으로 전할 수 있는 고통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섬세한 내면의 고통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표정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있죠. 글로 써서 전하면 되죠. 글로 그냥 그대로 그 감정을 써서 전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고통은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고 고통에 공감하는 폭이 어느 정도나 넓어지냐면요, 나랑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그런 사람의 고통까지 갑자기 이해를 합니다. 제가 2024년에 21세기의 한국을 사는 중년 남성이에요. 근데 저랑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같이 일하는 신입사원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읽다가 200년도 전에 1810년대에 한국도 아닌 영국에서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계급도 다를 20살 여성의 고통을 이해를 합니다. 아, 엘리자베스 베넷 지금 되게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엘리자베스 베넷이 창피해할 때 저도 좀 부끄러워지고 이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죠?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데 글로는 수백 년 전 사람, 저랑 성별이 다른 사람, 나이도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의 고통을 제가 갑자기 이해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소설과 희곡을 읽을 때요, 꼭 주인공이 아니라도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순환에 공감을 하고 잠시 동안 그 인물이 됩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 이 인물은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인물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처지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런 질문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줄도 모르면서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소설 속 인물의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검토하게 되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 큰 틀에서 살피게 됩니다. 고통을 묘사하는 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 어떤 기쁨보다는 고통을 좀 많이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인물처럼 행동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고통의 동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 어떤 위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이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문학 속 인물의 고통을 보고 내가 공감을 하는 거, 그 공감 자체는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왜 공감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나의 정체성이나 서사나 과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즉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작품을 읽었을 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있어. 그건 바로 느껴요. 이 작품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이 인물의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해. 이런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감동이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감동은 출발점입니다. 내가 왜 감동받았을까? 내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정체성, 내 서사, 내 과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감동받은 순간부터 여기 뭐가 있으니까 그 뭐가 뭔지 찾아야겠다라고 그 찾는 과정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되게 슬프게도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은 다음에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감동받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매일 감동받는 분 계세요? 감동이라는 거 되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감동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다들 그게 뭐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하죠. 감동 받았어.
마음이 이상해, 막 야릇해, 이상하게 흥분됐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뭘 하시냐면 검색을 하세요. 내가 왜 감동받았을까? 하고 검색 엔진에다가 그 책 제목 쳐놓고 작품의 의미, 작품 해설 이런 걸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평론가든 혹은 저자 본인이 쓴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 설명을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작품 해설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작품 해설이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모든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소설이 있겠어요. 소설로서 어떤 평론적 관점에서 완성도는 높지만 나한테 별로 안 와닿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전에 아픈 사랑을 했으면 아픈 사랑 이야기에 더 감동받을 수 있겠죠.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님과 갈등하는 이야기에 더 공감할 수 있죠. 감동이라는 거 되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 감동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이거를 찾아줄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루 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작품 덮고, 감동적인 작품 덮고,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바로 알아차리세요? 보통은 그냥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감동적인 작품인 경우에 이상한 감흥에 휩싸인 채로 어리둥절한 게 정상입니다. 작품을 덮었는데 기분 너무 좋아, 이상해, 말랑말랑해졌어, 이상한 감흥을 느껴.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야 하는 일은 아,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품 덮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면 저는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얄팍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되게 좋은 작품을 덮고 나서 그 작품이 저한테 전하는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사나흘이 걸릴 때도 있고 1, 2주가 걸릴 때도 있고 또 긴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 그 장면이 그래서 나한테 와닿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작품 해설을 찾아보지 않고 그 작품 해설을 보더라도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감동받았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계속 내가 왜 그 인물의 고통에 공감을 했을까? 왜 하필 그 장면에 공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독서 메모를 하는 습관, 또 서평을 쓰는 습관, 이런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독서 모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 교환하고 내 의견을 좀 조리 있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감상, 평가를 보고 어떤 포인트를 배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억지로 자신에게 주입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결론은 뭐다? 감동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감동은 출발점이다. 내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이 작품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닌지는 내가 바로 알 수 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는 내가 고민을 해서 직접 찾아야 된다. 네, 감동은 출발점입니다.